더정치 대선 특집 각 당의 전략통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죠. 19대 의원이셨던 정의당 선대위의 박원석 공보단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제 수치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지지율 외에 정말로 지금 심 후보 인기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우선 뭐 당원 가입이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뭐 아직도 부족하긴 합니다만 후원금도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꽤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건 유세 현장에 나가면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세 장소를 찾아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세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반응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의식적으로 유세를 많이 하는데 20대 그것도 여성들 우리 유세장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고, 확실히 20대 초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제 신드롬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여성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그 층이 대체로는 정치 무관심층이었거나 혹은 무당층이었는데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이런 층, 새로운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는 대선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심상정 후보가 청년들 얘기, 여성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같은 여성이라는 일종의 유대감, 네, 여성이라는 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 토론회 중에 동성애 문제가 나왔을 때 심 후보가 1분 찬스 발언을 쓰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본인의 소신을 밝혔는데, 이게 꼭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나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큰 공감대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20대 초반 여성들의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남성 후보 네 분이 다 경상도 남자들인데 수도권의 여성이기 때문에 아주 그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좀 대비되는 면이 있겠죠.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 확실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잘한다, 가장 잘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특별히 뭐 좀 공들여서 준비하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후보의 토론 경쟁력이 제일 큰 무기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정책 현안이나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TV 토론을 통해서 차별성으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점을 꼽고 싶고, 토론 준비는 저희가 한 토론 준비팀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정책 공약, 이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단지 그게 선명성의 차이가 아니라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실행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토론 전략과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면, 그 전략과 시나리오를 놓고서 후보하고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근데 난상 토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 때는 한 6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역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토론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인 전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후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익히고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토론에 임합니다. 충분히 소화를 하고. 네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돌발적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아주 전략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또 그 사형 반대 문제. 그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자유토론 상황에서 참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가 잘 판단을 해서 끼어들어서 그 우리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밝힐 건 밝히는 뭐 그런 토론 기술이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순발력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토론 연습을 할 때 어떤 분이 혹시 홍준표 후보 역할을 서로 막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성대모사 비슷하게 흉내도 내가면서. 주로 어떤 분이 좀 홍준표 저희 스텝 중에 뭐 저도 가끔 할 때도 있고 누구 다른 하셨어요? 다른 스텝들도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답변이나 우리가 준비한 얘기를 하면 이제 툭 끼어들어 가지고 홍준표 후보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데없이 당황스럽게.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후보가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발제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후보가 홍준표 후보처럼 끼어들어 가지고 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듬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데다가 특히 또 이번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많이 하신 편이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책 준비 정도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보정당의 정책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적어도 한 10년 이상 그 문제들에 대해서 또 현실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갈고 닦아온 이제 그런 정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각 당과 후보들이 정책 공약 자료집을 이제는 다 내시긴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안 냈군요. 내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정의당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미 한 400여 페이지 정책 자료집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께 나왔는데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를 했고 특히 이제 증세와 복지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이제 책임 증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돈이 드는 문제고 돈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일례로 이제 문재인 후보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약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조금 이제 저희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재원 마련 계획을 보니까 34조 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내셨어요. 그 중에 이제 조세 개혁을 통해서 마련하시겠다는 건 6조 3천억 원인데요. 과연 그 6조 3천억 원 증세를 가지고 혹은 34조 원이라는 공약 이행 재원을 가지고 그 많은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저희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좀 그 솔직한 토론들이 후보들 간에 되고 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래야 나중에 덜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토론의 이제 내용도 중요한데요. 토론 태도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중요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경제 분야 선관위 두 번째 토론할 때 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몰아붙이고 네. 근데 사실은 심상정 후보의 강점은 차분하고 똑똑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한 표현도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손해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번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귀족노조, 강성노조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선동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프레임이죠. 네. 근데 선관위 1차 토론회 할 때 그 자격이 없는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심상정 후보가 선언해 놓고 2차 토론 때까지는 그 전략을 유지를 하자라는 게 이제 내부 방침이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런 프레임 그런 선동을 하는데 다른 후보들이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후보들이 단호하게 대응을 못하고 할 사람이 없죠, 사실. 네, 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네. 좀 답답하고 네, 네.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해야 되는데 심상정이 왜 가만히 있냐. 누구보다 심상정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될 후보인데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 얘기가 다시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조금 이제 감정적인 일부러 그렇게 하신 내용까지 섞어서 다소 이제 그것도 전략이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속 시원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홍준표 후보하고는 무슨 이성적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수치 따지고 근거 그런가요? 따지고 이런 게 안 되고 그 프레임으로 깨버리는 토론이 아니고서는 홍준표 후보의 그런 전략적인 토론을 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는 좀 의도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상당한 청량감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양쪽에 다 이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재인 후보 공약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심 후보도 토론회에서 말씀하셨고, 또 국가보안법 네. 폐지 개정 문제로 또 토론도 하셨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지자들 탈당 소동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당원들 많이 탈당을 했습니까?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이고요. 정의당은 이제 진보정당이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당원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절대로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당 운영과 또 당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러니까 토론이 늘 있는 정당입니다. 그 첫 토론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러운 당원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차별성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또 정권 교체라는 큰 틀에 이런 목표나 대의가 있고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가 이념적인 문제나 색깔론 문제나 이런 그 보수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대응하기보다는 문재인 후보하고 차별성만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고요. 또 이게 이제 역사성을 따지면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도 계십니다. 네. 정의당에. 그리고 이제 후보가 그날 토론하면서 쓰셨던 몇 가지 어휘. 사실은 그 맥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좀 탄박치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당원들이 탈당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 전체가 마음 아파하는 대목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심상정 후보가 무슨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선거 상황에서는 어떤 후보하든 이 책임과 대안을 가지고서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게 또 뒤쫓아가는 추격하는 후보의 과제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의 미진한 점들을 문제 제기한 건데 그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달리 보였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후 토론을 보신 분들은 오해가 많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심 후보는 매번 토론이 진행될 때마다 그 토론 상황에서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고 보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고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정치를 끊임없이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색깔론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왔는데 실은 그 다음 토론회에서는 또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그러면은 저희가 무슨 그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를 봐주게 한 게 아니듯이 첫 번째 토론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선거가 이제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찍는 표가 실제 당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찍는 그런 분들, 유권자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찍는 표가 이게 당선은 안 되는데 찍으면 어떤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심상정 후보를 찍는 분들도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찍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뭐 보완이라고 할까요? 논리적인 설득력 이런 걸 좀 갖출 수 있을까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앞서 이제 20대 말씀드렸는데요. 20대 그 새로 이렇게 유입된 지지층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내가 찍으면 당선된다는 확신의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나 혹은 그 진영 논리의 메인 그런 전략적 투표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내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가 심상정이다. 심상정을 찍으면 심상정이 된다.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오히려 그런 사표 방지 심리 앞에서 주저주저하거나 혹은 궁색했던 저희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런 믿음이 강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께도 어젯밤에 통화하면서 그 후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목표는 당선이다. 선거에 나온 후보가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후보가 뭐 몇 퍼센트 득표가 목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몇 퍼센트 목표가 득표인 후보에게 누가 표를 주겠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후보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걸 오히려 반성했고 당선이 목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지지율과 예. 또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의 한계 그리고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 속에서 마음이 복잡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좀 줄어들 요소들이 이번 대선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네. 1, 2위 간에.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상승세에 있긴 한데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런 이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발휘했던 힘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정도의 기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몇 번의 특히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몇 번의 대통령 선거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몰아줬는데 특히 이제 양당을 중심으로 몰아줬는데 실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표란 없다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 심상정이라는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비전에 표를 주는 만큼 그만큼 세상이 전진하고 또 이번 선거는 끝나고 나면 누가 당선돼도 소수지 않습니까? 다수파 대통령이 안 되고 불가피하게 협치나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도 유권자들이 좀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또 그 분명하게 저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막판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따라 붙고 네.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니까 막판에 이제 좀 엄살 작전이라고 할까요? 벌써 나오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유권자들을 쥐어짜는 그래서 정의당으로 표가 안 가고 그 표를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네. 이런 뭐 전술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벌써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선에서 소신 투표는 사표다 이런 얘기들을 뭐 공공연히 하고 계세요. 그게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거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신 투표를 한 국민들에 대해서 뭐 과하게 얘기하자면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대목이고요. 심상정을 찍는 표가 사표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하는 게 막판 전략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그걸 가시화시키는 캠페인.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선거 토론이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TV에서는 후보들이 맞붙는 장면이 사라지고 각자의 일주일간 남은 득표 전략만 남게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유세나 캠페인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그 일주일간의 유세 캠페인 전략들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 그 다른 유세장에서 보기 어려운 풍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 압도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풍경이고 다른 유세장을 보면은 좀 화려합니다. 유명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막 무슨 춤바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 유세장은 그에 비해서는 차분한데 일종의 공감, 소통, 그리고는 뭐 눈물, 포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유세장에 대한 반응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아직도 전국을 이렇게 종횡으로 순회하는 유세를 과감하게 못했습니다. TV 토론이나 이런 등등의 일정에 쫓겨서 근데 전국을 종횡으로 그 다니면서 이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런 스킨십 유세, 밀착형 유세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이건 또 저희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집권을 목표로 지금 계속 뛰어가고 계신데 네. 그럼에도 가장 지금 상징적인 수치는 아마 두 자릿수일 것 같습니다. 네. 10%가 넘으면 선거 자금도 이제 절반이 국가에서 이제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지지율 보면은 이제 뭐 8%에서 한 11%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막판 스퍼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두 자릿수 지지율 득표를 위한 막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거가 약간 이제 심리이고 분위기고 흐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 박스권 혹은 그 이하에 갇혀 있다가 TV 토론을 통해서 8% 드디어 이제 두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당분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뭐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바른정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소요죠, 소요. 네.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가 과연 완주할 건가. 그리고 이제 3자 단일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성이 없어서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막판에 또다시 부상할 가능성, 이런 이제 구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전체 선거판을 미치는 영향, 또 우리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는 지속될 거고 이 상승세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뭐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막판에 그 큰 당들이 벌이는 표단속 캠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휘둘렸는데 지금 워낙 유권자들도 많이 정보를 갖고 있고 또 뭐가 나에게 좋은 선택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저희가 메시지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차기 정부가 진짜 성공하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당장 바른정당 분당 이것은 심 후보 득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정당 정치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가치나 노선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또 평생 이 진영을 오락가락하면서 행세해왔던 뭐 정치 귀족 같은 분을 대표 얼굴로 영입하려고 서로 간에 다툼을 하고 대선 후보나 지지율 따라서 오늘 붙였던 내일 뛰는 뭐 이런 식의 정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떴다방 정당이고 캠프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적 의미에서 정당 정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이 사실은 깊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정당 정치가 반복돼서는 결코 정당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수 혁신을 주장하고 나온 분들이 지지율이나 선거 상황에 저렇게 휘둘려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저 모습은 또 한 번 국민들한테 심각한 정치 불신을 줄 거고 정말 지극히 퇴행적인 그런 정치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심상정 후보가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굳세어라 유승민 얘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유승민 후보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응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정당 정치의 원칙에 대해서 심상정식으로 강조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거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이 득표 전략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선거 이후에 공동정부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심 후보는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그 당선되면 이 촛불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원칙과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이 6석밖에 없는 정당이 과연 대통령이 된다면 수권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무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제라는 이 선거제도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집권을 당연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각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프랑스 대선의 양상을 보면 그 거의 200석, 뭐 180석 이상 가진 기성 정당들을 국민들이 다 어쨌든 1차 투표에서 배제하고 지금 결선에 올라간 그 마크롱 후보는 정당도 아닌 캠페인 조직을 가지고서 결선 투표에 올랐고 또 마린 르펜 국민전선 유명한 뭐 그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거기도 하원의 의석이 한 석밖에 없어요. 그 기성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집권한다 그래서 통치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지혜로운 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다수당한테 저는 총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 현재는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내각은 정말 유능한 개혁적 인사들로 유능한 개혁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각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우리가 당선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도 뭐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의 정치 지형이나 또 개혁을 추진해야 될 이런 절박함에 비추어 봤을 때 연립정부나 공동정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단 그 연립정부나 공동정부의 가능성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혹은 유명 정치인들 몇 명에 대해서 내각에 들어가서 자리 하나 받는 저희는 그런 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독일에서 그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할 때 수개월간의 연정 협상을 통해서 170페이지짜리 그 연정 합의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거는 연정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그 연정이 추구해야 될 어떤 정책 플랫폼 이거에 대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연정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수개월 동안 장관을 임명을 안 하고 연정 협상만 할 수는 뭐 없는 수개월까지는 어렵겠죠. 수개월까지는 어렵더라도 그걸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 없는 즉 그 내각의 한두 자리 차지하는 자리 나누기식의 연정이나 공동정부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가치의 공유가 우선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협상을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정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든 빨리 출범을 시키고 싶어 할 테고 연정을 좀 빨리 구성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세력 대 세력으로 사실은 내각 구성이나 청와대 그 비서실 구성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구성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어떤 연정에 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 그런 세력과 세력 간의 연정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 많고라는 이런 식의 그 참여라면 그건 저희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 후보도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연정을 하면 세력 대 세력으로 할 것 같은데요. 사람만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연정 비슷한 게 DJP 연합인데 그때도 정당 대 정당으로 결합했던 거고요. 당연히 이번에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연립정부를 하게 되면 그 정당 간의 연합이라고 할까요? 세력연합이 될 것 같은데요. 세력연합이라면은 저희는 그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1차적으로는 그 만약 여권의 후보가 된다면 여권 내에서, 야권의 후보가 되면 야권 내에서 연정 논의가 1차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대연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류의 연정 구조에서 세력과 세력이 협상하는 그런 연정이라면 그거는 뭐 지금 우리 개혁과제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참여하겠다 이런 그 원칙은 저희가 세워놨고 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주도하게 되는 연정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없고 네. 그쪽이 연정을 주도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저희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아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추진하는 연정이겠죠. 그 연정에는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그 이제 전제는 그게 이제 자리 나누기가 아니고 네, 세력연합. 예, 세력연합이고 이 연정의 방향과 원칙과 그 정책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런 연정이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알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권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 뭐 중대선거구나 뭐 비례대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얘기였는데 그동안 뭐 국회에서는 전혀 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새 정부 들어서 다음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관철을 시킬지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회 개헌특위에서
각 당 후보자들을 모셔다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듣는 공청회를 했는데요. 그때 모든 후보가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공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연성 다당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에 국민들이 정치가 생산적이지 않고 너무 싸운다. 이게 이제 정치의 반사이익을 서로 이제 얻기 위해서 생산적인 정치보다는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고 양당 구조가 갖는 특성이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개헌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개헌을 놓치게 되면 아마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 개정만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것은 큰 정당들이 뭐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개헌과 동시에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어떻게 하죠? 선거 끝나고 나면은 개헌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개헌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예. 저희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당장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덜하고 예. 정치인들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점을 잘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선거 이후의 정당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은 현재의 그 5당 체제에서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들을 국회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최대한 이끌어내서 합의 가능한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최선이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내서 그 국면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제 진보 정당에 관해서 좀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해산이 됐고요.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해산 이후에 지금 정의당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결합을 했나요? 거의 하지 않은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민중연합당을 또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선 후보를 냈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하고 혹시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재결합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통합정보당이 해산된 이후에 민중연합당도 생겼고 또 민중의 꿈이라는 네. 정치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부에 약간 다른 그런 계파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일종의 세력화를 한 건데요. 대선을 앞두고 무슨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가 민주노총을 말하자면 중심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뭐 정의당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성사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의당은 정말 오랜 진통을 겪고 이렇게 당을 만들고 지금도 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진보가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운동과는 좀 다르고 또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도 좀 다른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고 근데 그걸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에 그 진보정당의 분열이고 또 실패의 역사가 아니었나. 지금 정의당은 비교적 이 정치라는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고 또 민주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에 적응해 가고 있고 때문에 정치를 생각하고 정치를 사고하는 그런 바탕이 많이 다릅니다. 이 민중연합당이나 그 과거에 통합진보당을 하셨던 분들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색깔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함께 당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대선 그러나, 이후에도 같이 할 가능성이 네, 별로 없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나 뭐 연대는 할 수 있겠죠. 특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뭐 현안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으로 정치를 함께 하기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정의당의 어떤 단계적인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가 있죠.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를 좀 작은 선거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후보자 수만 봐도 지방선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하게 되고
또 광역 단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작은 국가를 운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훨씬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출마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가 출마를 정말 많이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선자도 아주 소수밖에 배출할 수 없었는데 우선은 출마 자원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대선의 결과가 다음번 지방선거 준비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이나 뭐 민중연합당 이쪽하고 선거연대를 하게 될까요? 선거연대는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저희가 집권당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집권당과 선거연대를 할 일은 없겠죠. 없고 그리고 진보의 뭐 이 독자 노선 또 요즘 안철수 후보는 자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자강 노선에 훨씬 더 충실해야 될 때고 그래야 사실은 진보 정치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고요. 언제나 선거 때 되면 종속 변수가 되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의 어떤 학습 효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의석이 이제 6석입니다. 2020년 이제 총선이 있는데 그때 목표는 어떻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오래된 목표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석이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선거 제도가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혹은 그에 비교적 가깝게 변화한다면 충분히 교섭단체 구성을 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진보정당이 한 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건 이제 수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왔을 때 생소한 존재였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노동을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또 그때까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회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굉장히 새로웠는데 근데 실제 진보정당이 그때 들어와서 던졌던 의제들이 뭐 10년이 안 가서 한국 사회의 의제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진보 정치의 진한 가치는 거기에 있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걸 직접 구현하고 실현하고 혹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발돋움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수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2020년 총선에서 새로 변화된 선거제도 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고 그걸 넘어서서 수권정당으로 가는 그런 기반을 닦고 발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그 다음은 집권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정의당, 진보정당의 어떤 그 미래라고 할까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이제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진보정당은 이제 진성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노선 이걸 전통적으로 가져왔고 그걸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 있는 정당 정치의 모델이다. 저희는 그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소통의 매개를 기반으로 일종의 네트워크 정당 내지는 지지자 정당 이게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 정당조차 그렇게 한다면 뭐 진보 정당이 따로 이 정당을 해야 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과 굉장히 중요한 차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보 정당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당의 조직과 또 운영의 원리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차원에서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정치 시스템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아가지고
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조금 더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로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하는 거 저희도 찬성을 하고요. 개헌을 할 때도 그런 요소를 과감하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디지털 기반의 소통을 게을리하거나 그걸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상당한 물적 투자 기반이 필요한 문제여서 아직까지 그런 과감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를테면 지금 이제 정의당의 온라인 기반을 중심으로 그 온라인 정책 플랫폼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 정책에 대해서 그 제안하고 또 그 정책이 어떻게 진보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 입안되고 실천되는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같은 거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은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시다가 네. 19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정치를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힘들죠. 이게 정치는 이제 책임이 따르는 문제고, 물론 이제 사회운동도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제도적 권력을 갖고 이 책임이 따르는 문제와 또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책임이 따르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예전에 운동을 할 때 가졌던 그 사고 또 습성, 사람을 만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저희 역시도 여전히 적응 과정에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한국의 진보적인 그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을 하는 많은 좋은 인적 자원들이 정치의 장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바라건대 이번 대선이 끝나고 한국 정치의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일종의 개편 내지는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시민사회 진영에서 오랫동안 꿈꾸고 또 계획하고 실천했던 이런 거를 정의당과 함께 정치의 장에 와서 한번 실현해보자. 우리는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 박원석의 미래, 앞으로 그러면 총선 출마 수원에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 지방선거에 혹시 어디 나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건 이제 뭐 당의 상황이나 또 당의 요구나 또 제 개인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열어놓고 맞춰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은 딱히 뭐 내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서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역에서 지역구 선거를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제가 가장 이제 하고 싶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거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있었지만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리더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이제 정의당 내에 뭐 심상정 지금 후보나 또 노회찬 우리 원내대표나 또 지금 우리 그 현역 20대 국회의원들이나 같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정당,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정치팀의 황준범 데스크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5월 9일 심상정과 유승민은, 이런 칼럼을 썼는데, 심상정과 유승민 두 사람은 각각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독자 완주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지만 현재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비주류의 길, 소수자의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요?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